저희는 100만 원 준비했어요. 언니네는 겨우 20만 원 드렸잖아요. 추석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영숙 할머니의 집 거실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송편과 전, 나물과 과일들이 정갈하게 올려진 상 앞에서 그러나 가족들은 차례를 지내는 대신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2개의 흰 봉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20만 원이, 다른 하나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5배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김미라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목소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동서인 윤정아는 팔짱을 낀 채 비웃듯이 미라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옆에서 큰아들 윤태식과 사위 박준혁도 서로를 노려보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었습니다. 명절 용돈이 뭐가 중요해요? 평소에 얼마나 모셨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요. 돈이 적다고 정성까지 적은 건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에 묻어나는 억울함과 자존심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20만 원을 준 쪽도 100만 원을 준 쪽도 둘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영숙 할머니는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며 차례상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77의 나이에 명절날 아침부터 이런 광경을 봐야 한다는 게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손수 만든 송편과 정성껏 부친 전들이 무색하게, 자식들은 돈 얘기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한쪽 구석에는 막내 아들 윤태준 가족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태준과 그의 아내 이수진, 그리고 15살 손녀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할머니만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이 준비한 봉투에는 겨우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2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명절에 자식들이 건강하게 와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면 그것으로 충분한 건데 왜 자꾸 금액을 따지고 비교하는 걸까요? 어머님, 저희는 정성껏 준비했어요. 엄마, 저희가 더 많이 드렸잖아요. 자식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영숙은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숨만 깊게 나왔을 뿐이었죠. 명절이 이렇게 괴로운 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기다려졌거든요. 자식들이 오고 손주들이 와서 집안이 북적이면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명절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이 올 때마다 서로 비교하고 자꾸 돈 얘기를 하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가족은 이렇게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을 읽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해 1월 설날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개월 전 1월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영숙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77의 나이에도 명절이면 이렇게 일찍 일어나 떡국을 끓이고 차례상을 준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명절만큼은 여전히 예전처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부엌에서 떡국떡을 썰며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올해는 애들이 다 건강하게 오겠지.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고 다들 무탈하게 지내고 있으니 감사한 일이지. 떡국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건 큰아들 윤태식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태식은 52살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요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늘 걱정이 많아 보였죠. 그의 아내 김미라는 전업주부였습니다. 23세 손자 준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미라는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죠. 그 말에는 묘한 강조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기가 맏며느리라는 것을, 첫째 며느리라는 것을 은근히 내세우는 말투였거든요. 미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미라는 이미 부엌 이곳저곳을 살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검사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차례를 지낸 후 태식이 조심스럽게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많지는 않지만 받으세요.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받기가 미안했지만 자식들의 정성이니 고맙게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미라는 옆에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래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 말에는 변명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비교당할 것을 미리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오전 11시쯤 두 번째로 막내 아들 윤태준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태준은 45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평범한 월급쟁이였지만 늘 밝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의 아내 이수진은 도서관 사서로 일했고 15살 딸 지우는 중학생이었습니다. 태준 가족은 인사를 하고 나서 말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거들고 상 차리는 걸 도왔어요. 미라처럼 제가 할게요라는 말도 없이 그냥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무릎은 안 아프세요? 응, 괜찮아. 우리 지우가 걱정해주니 고맙구나. 태준도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적지만 받으세요. 저희가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영숙은 괜찮다고 이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정말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수진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형편이 이래서 다음에 더 잘할게요. 그들에게는 변명이 아니라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오후 2시쯤 세 번째로 둘째 딸 윤정아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정아는 48살로 대형 병원 간호사장이었습니다. 남편 박준혁은 개인 치과의원을 운영했고 20살 딸 서연이는 명문대에 다니고 있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정아 가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거실이 갑자기 화려해진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이 5개나 들려왔거든요. 고급 선물 세트들이었습니다. 한우, 과일, 건강식품, 명품 숄까지.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병원 당직이 있었거든요. 정아는 능숙하게 선물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혁도 옆에서 거들었고요. 어머님, 이번에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 말 속에는 자연스러운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는 걸, 좋은 걸 준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밥을 먹은 후 정아도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올해는 좀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편하게 쓰세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원이라니. 명절 용돈으로는 너무 큰 금액이었어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정아는 웃으며 어머니 손에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셔야 하니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 순간 미라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들은 30만 원을 줬는데 동서는 100만 원을 준 거잖아요. 갑자기 자기들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나 봅니다. 미라가 한마디 했습니다. 와, 동서는 참 대단하네요. 저희는 형편이 이래서 많이 못 드렸는데. 그 말투에는 칭찬보다는 비꼬미 섞여 있었습니다. 정아도 그걸 눈치챘는지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일찍 오셔서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는 당직 때문에 늦어서. 며느리는 일찍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요즘 시대의 며느리가 뭐가 특별해요? 다들 바쁘잖아요. 두 사람의 말이 오가는 동안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서로를 견제하는 게 느껴졌어요. 영숙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자꾸 금액을 비교하는 걸까요?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자식들이 주는 마음이 고마운 건데, 그리고 20만 원을 주며 진심으로 미안해하던 태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미라와 정아는 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미라는 자기가 음식을 준비했다는 걸 강조했고, 정아는 자기가 비싼 선물을 가져왔다는 걸 은근히 내비쳤죠. 태준과 수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 앉아서 설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었고요.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뭐가 중요할까? 조용히 옆에 있어주고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게 진짜 효도가 아닐까? 그런데 왜 자식들은 자꾸 서로 비교하고 숫자로 따지려고 하는 걸까요? 영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날이 끝나고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3개의 흰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액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다 똑같을 텐데.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설날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월 중순의 어느 날 저녁이었죠. 영숙은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았어요. 소화제를 먹고 누워있으면 나아지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밤 9시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와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담낭염이었습니다. 담낭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죠. 의사는 빠르면 이틀 후에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세 자식에게 모두 연락이 갔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건 둘째 딸 정아였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간호사장이라 병원 사정을 잘 아는 정아는 즉시 의사를 만나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정아는 능숙하게 입원 수속을 밟고 병실을 배정받았습니다. 4인실이었어요.
준혁도 곧 달려왔고 둘은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수술비는 대략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입원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 될 것 같고요. 1시간쯤 후에 큰아들 태식이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퇴근해서 온 모양이었어요.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라도 함께 왔습니다. 둘은 정아에게 어머니 상태를 물었고 정아가 설명해 주었죠. 수술 날짜는 이틀 후로 잡혔다고, 수술비는 800만 원 정도 든다고. 태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막내 아들 태준이 도착했습니다. 학교 행사가 있었거든요. 태준과 수지는 병실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자식이 다 와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틀 후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정아가 병원에 왔습니다. 수술 전 준비를 도와주고 의료진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태식도 새벽부터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납 창구에 가보니 이미 수술비가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냈어요? 따님께서 어젯밤에 오셔서 결제하고 가셨습니다. 태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아가 먼저 낸 거였어요. 8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미라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당신 어떡해요? 우리가 장남인데. 태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아가 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세 자식은 모두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태준과 수지는 밤을 새우며 기도했고 지우도 학교 끝나고 달려와서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영숙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자식들은 교대로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의사는 영숙의 회복이 더디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입원 기간이 3주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 입원비며 약값이며 추가로 500만 원 정도 더 들 거라고 했습니다. 첫째 주에 정아가 2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태식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또 정아가 먼저 낸 겁니다. 둘째 주에 정아는 병실을 1인실로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편하게 쉬셔야 한다면서요. 1인실 추가 비용이 300만 원 더 들었습니다. 태식은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야, 너 왜 상의도 없이 1인실로 옮겨? 엄마 편하시라고 한 건데 왜 그래요? 그래도 오빠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해요? 둘은 복도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영숙은 병실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셋째 주에 태식은 친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500만 원을. 그걸로 남은 입원비를 납부했습니다. 이제 자기도 뭔가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미라는 옆에서 한숨을 쉬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형편도 어려운데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정아가 물었습니다. 태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태준과 수지는 매일 저녁 병원에 왔습니다. 간병인을 쓰지 않고 직접 어머니를 돌봤어요. 태준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고 수지는 도서관 일을 마치고 저녁을 싸와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태준아, 너도 일 있는데
매일 올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건데요. 밤에는 태준이 병실 의자에서 잤습니다. 어머니가 밤중에 불편해하실까봐 곁을 지킨 거였어요. 3주가 지나고 영숙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총 병원비는 1,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아가 1,100만 원을, 태식이 500만 원을 냈습니다. 퇴원하는 날 영숙은 세 자식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쓴 돈 계산하지 마라.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 태식과 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따져야지. 내가 얼마를 썼는지 기억해둬야지. 그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3월 말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어요. 의사는 한 달 정도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말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충분히 쉬라고 했죠. 영숙은 집에 돌아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집이 제일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침대보다 낡은 자기 집 이불이 훨씬 푸근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원한 다음 날부터 큰며느리 미라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이나 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규칙적으로요. 어머님, 제가 챙겨드려야죠. 미라는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음식을 꺼내서 냄새를 맡고 유통기한을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멀쩡한 반찬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이틀 됐잖아요. 버려야 해요. 아니야, 그거 어제 만든 건데. 아니에요, 냄새나요. 수술하신 몸에 상한 거 드시면 안 돼요. 영숙이 뭐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미라는 자기 판단대로 음식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반찬을 냉장고에 채워 넣었어요. 김치, 나물, 국, 찌개까지. 냉장고가 미라의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것만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미라가 돌아간 후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왠지 자기 집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도 마음대로 못 먹게 되었으니까요. 사흘 후 둘째 딸 정아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이거 착용하세요. 상자 안에는 스마트워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신형이라고 했어요. 정아는 어머니 손목에 직접 채워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거 하면 제가 엄마 심박수도 확인할 수 있고 활동량도 체크할 수 있어요. 건강 관리하기 좋거든요. 아니야, 이런 거 불편해. 아니에요, 금방 익숙해져요. 꼭 차고 계세요. 정아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맞춰놓고 하루 3번씩 전화를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마다요. 엄마, 약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산책은 하셨어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자기를 챙겨주는 게 대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매일 전화가 오니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마치 감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까 산책 30분 하셨다고 워치에 나오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근처 공원.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다음부터는 저한테 말씀하세요. 영숙은 대답도 귀찮아졌습니다. 77살 먹고
산책 한번 나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더 큰 문제는 미라와 정아가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미라가 어머니 집에 와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냉장고 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월요일에 넣어둔 반찬이 사라지고 다른 음식이 들어 있었거든요. 어머님, 이거 누가 갖다 놨어요? 아, 정아가 어제 가져왔어.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기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동서가 버린 거잖아요. 화가 났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대신 냉장고를 다시 자기 음식으로 채웠습니다. 다음 날 정아가 또 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와 달라져 있었어요. 자기가 가져온 음식이 사라지고 미라의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거 언니가 또 바꿔놨네요. 응, 어제 왔더라고. 정아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냉장고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모르는 척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미라가 바꿔놓으면 정아가 다시 바꾸고, 정아가 바꿔놓으면 미라가 또 바꾸고, 영숙은 그 사이에서 피곤했습니다. 애들아, 그냥 냉장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둘 다 듣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4월 중순에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미라가 어머니 집에 왔을 때였어요. 그런데 마침 정아도 와 있었습니다. 둘은 거실에서 마주쳤습니다. 아, 동서 오셨어요? 언니도 오셨네요. 겉으로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미라가 냉장고로 가려고 하자 정아가 말했습니다. 언니, 냉장고는 제가 어제 정리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봐야죠. 왜요? 제가 한 걸 못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영숙이 말렸습니다. 얘들아, 그만해. 하지만 미라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동서, 어머님 식당 관리는 며느리인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아도 받아쳤습니다. 무슨 시대의 며느리가 뭐가 특별해요? 전 딸이고, 게다가 간호사장이에요. 환자 관리는 제가 더 전문가죠? 환자요? 어머님을 환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언니야말로 어머님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둘은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숙은 그 광경을 보며 머리가 아팠어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영숙의 외침에 둘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노려보는 눈빛은 여전했죠. 나는 환자 아니야. 수술한 지 한 달이 지났어. 이제 괜찮아. 어머님, 그래도 몸조리를 잘하셔야죠. 엄마, 그래도 제가 관리해 드려야 해요? 둘 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숙은 자식들이 오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너무 간섭이 심했어요. 냉장고 하나 마음대로 못 열고 산책 한번 나가는 것도 보고해야 하고 자기 집인데 자기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막내 아들 태주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왔어요. 학교 끝나고 잠깐 들르는 거였죠. 태준과 수지는 냉장고를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어머니한테 뭘 드셨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없어. 그럼 됐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말이 영숙에게는 가장 고마웠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희는 어머님 편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 내외는 정말로 자기를 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장고 전쟁은 계속되었고 전화 감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수술 전에는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수술 후에 더 힘들었어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였습니다. 어느 날 밤 영숙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걸까? 진짜 나를 위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5월 초 큰아들 태식이 어머니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어요. 보통은 주말에 오는데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미라도 없고 준호도 없었죠. 그것만으로도 뭔가 얘기할 게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어. 태식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다가 물을 마시다가 그러더니 결국 소파에 앉았어요. 어머니, 사실은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호 얘기인데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응, 알지. 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래요. 영숙은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3개월만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니, 3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태식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미안함과 부담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00만 원이라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도 아니었죠. 하지만 손주를 위한 거라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 도와줄게. 정말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태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려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어머니, 그런데 정아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왜? 괜히. 그냥요. 동생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아가 알면 뭐라고 할까봐, 비교당할까봐 그러는 거겠죠. 2주가 지났습니다. 5월 중순, 이번에는 둘째 딸 정아가 찾아왔습니다. 역시 혼자였어요. 준혁도 없고 서연이도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아. 정아는 한참을 이야기를 돌리다가 슬쩍 꺼냈습니다. 엄마, 서연이 얘기인데요. 응. 미국 대학원 유학 준비하고 있어요. 의대 편입하려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비가 좀 1년에 5천만 원이래요. 많이 드네. 저희가 대부분은 마련했는데 조금 부족해서요. 엄마, 500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500만 원. 태식이 요청한 300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태식 손주는 도와줬는데 정아 손주는 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알았어.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정아도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나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엄마, 오빠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오빠네는 형편이 어려우시니까 괜히 신경 쓰이실까 봐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뻔했어요. 오빠가 알면 또 뭐라고 할까봐, 비교할까봐 그러는 거였죠. 영숙은 각각 통장에서 돈을 빼서 두 자식에게 보냈습니다. 태식에게 300만 원, 정아에게 500만 원. 둘 다 고맙다는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왜 서로 비밀로 하라고 하는 걸까? 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6월 초 태식이 어머니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통장 정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금융 거래를 정리해 드린다면서요. 태식은 어머니 통장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5월 중순에 500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정아 계좌로요. 어머니, 이건 뭐예요? 응? 정아한테 500만 원 보내셨어요? 태식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 영숙은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정아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서연이 유학비 좀 도와줬어. 유학비요? 500만 원이나요?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는 300만 원 받았는데 정아는 5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한테는 300만 원 주시고 정아한테는 500만 원을 주세요? 아니, 그게... 태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곧장 집을 나가서 정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 엄마한테 500만 원 받았어? 전화 너머로 정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오빠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나는 300만 원 받았는데 그건 오빠가 그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거잖아요. 야, 똑같이 받아야지. 왜 너는 500만 원이야? 유학비가 학원비보다 많이 드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가 당연해. 손주는 다 똑같은 손주지. 둘은 전화로 30분 넘게 싸웠습니다. 영숙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때문에 자식들이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미안해. 통장 보다가 알게 됐나 봐. 이제 오빠가 또 뭐라고 할 텐데. 정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한 일인데 이게 또 싸움의 원인이 되다니.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자기는 그냥 손주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 건데요. 그 주 금요일 막내 아들 태준이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응. 태준은 평소처럼 조용히 청소를 하고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돌아가려다가 문득 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생활비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정말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해.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돈 얘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학원비도 유학비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불편한 게 없는지만 물어볼 뿐이었죠. 태준이 돌아간 후 영숙은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300만 원을 받고도 불만이었고 둘째 딸은 500만 원을 받고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자기가 적게 받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한테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죠. 영숙은 알았습니다. 누가 진짜 자기를 걱정하는지를.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큰아들과 둘째 딸도 나름대로 효도하려고 애쓰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자 문제로 시작된 싸움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말 영숙의 오랜 친구 김순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순례는 같은 동네에 사는 75살 할머니였어요.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였죠. 둘은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순례는 영숙이 많이 회복된 것 같다며 다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순례의 아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다고 했어요. 요즘 이 동네에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다더군요. 특히 영숙네 철물점이 있는 지역이 개발 예정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세로도 8억은 될 텐데 재개발이 확정되면 10억도 넘을 거라고 했어요. 순례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영숙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건물을 팔아서 편하게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건물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거였어요. 함부로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월세 받으면서 갖고 있을 생각이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큰아들 태식이 반찬을 들고 온 참이었습니다. 미라가 만든 밑반찬을 갖다 드린다면서요. 태식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8억? 재개발 10억? 그 단어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태식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철물점 건물을 갖고 계시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8억이나 된다는 건 몰랐습니다. 태식은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인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순례와 마주치기가 민망했거든요. 차를 마시겠냐는 어머니 말씀도 사양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태식은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철물점 건물이 8억이라고 재개발 들어오면 10억이 넘는다고요.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라는 당연히 그 건물은 장남인 자기네가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태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아였어요. 정아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법적으로 자식들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할 게 분명했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정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고. 우리끼리만 어머니를 설득하자고요. 태식은 동의했습니다. 동생한테는 비밀로 하기로 했죠. 7월 중순 영숙의 77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세 자식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태식 가족이 케이크를 준비했고 정아 가족은 꽃다발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태준 가족은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요.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여서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미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태준이 준비한 선물을 보고 미라가 한마디 했어요. 막내는 항상 소박하다고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도 거들었습니다. 교사는 월급이 적어서 어쩔 수 없다고요. 역시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무시하는 뉘앙스가 들렸어요. 정아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뭐 형편껏 하시는 거니까 이해한다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태준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케이크가 맛있다고만 했어요. 영숙은 그 광경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태준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무시하는 걸까요? 돈이 적다고 해서 정성까지 적은 건 아닌데 말이죠. 그때 영숙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케이크를 먹고 있을 때였어요. 영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영숙이 전화를 귀에 바짝 대지 않아서 거실까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철물점 건물 말인데 요즘 재개발 들어와서 8억은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매물로 내놓을 생각이 있냐고 물었죠. 영숙은 당황하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직 팔 생각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8억이라고 했나요? 철물점이 8억이나 한다고요? 정아는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태식에게 돌렸어요. 태식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정아는 알았습니다. 오빠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식탁의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정아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어요. 준혁도 눈치를 챈 모양인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라가 애써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아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생신 모임은 그렇게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정아 가족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요. 인사도 대충 하고 나갔습니다. 태식과 미라도 곧 나갔습니다. 둘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태준 가족만 남아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철물점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정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남편 준혁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네가 먼저 알고 있었다고 분명히 어머니한테 뭔가 말했을 거라고요. 자기들만 빼고 몰래 진행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준혁도 동의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어요. 태식과 미라도 집에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눈치챘다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빨리 어머니를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영숙은 혼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했어요. 법무사는 필요한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이제 건물 때문에 싸울 게 뻔했습니다. 미리 정리해 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뭘 줄 것인지 명확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법무사는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요. 영숙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8억짜리 건물이 이렇게 골칫거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차라리 없었으면 자식들이 편했을까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자식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식들은 돈 얘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9월 추석이 왔습니다. 영숙은 또다시 새벽부터 일어나서 차례상을 준비했어요.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습니다. 77의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절이니까요. 혼자 부엌에서 일하면서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평화로웠으면 좋겠다고.
싸우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고 그냥 화목하게 명절을 보냈으면 했어요. 하지만 그건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 첫째 아들 태식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미라는 들어서자마자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차례상을 보면서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음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자기가 더 준비해 올 걸 그랬다고요. 태식은 차례를 지낸 후에 조심스럽게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설날 때는 3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적었습니다. 미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도 정성껏 준비했다고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오전 10시 막내 아들 태준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인사를 하고 설거지를 거들었어요. 지우는 할머니 손을 잡고 건강하냐고 물었습니다. 태준도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태준은 정말로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형편이 이래서 그렇다고 했어요. 수진도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오전 11시 둘째 딸 정아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정아는 여전히 고급 선물 보따리를 들고 왔어요. 백화점 쇼핑백이 서너 개였습니다. 준혁도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요. 차례를 지낸 후 정아가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설날 때와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정아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쓰시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드릴 수 있다고요. 그 순간 미라의 얼굴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자기들은 20만 원밖에 못 줬는데 동서는 100만 원을 줬어요. 5배 차이였습니다. 점심을 먹는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미라와 정아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태식과 준혁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준 가족만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죠.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태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어머니, 그 건물 말인데요. 철물점이요. 영숙은 듣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파실 생각이 있으시냐고요. 재개발도 들어온다던데 지금이 팔기 좋은 시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정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팔면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혁도 한마디 했습니다. 당연히 자녀들한테 나눠주셔야죠.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아니, 장남인 자기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법적으로 자녀는 다 똑같다고 했어요.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장남이 집안을 이어가는 거라고, 당연히 더 받는 게 맞다고 했죠. 준혁도 받아쳤습니다. 무슨 시대에 그런 소리냐고, 지금이 조선시대냐고 했어요.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식은 그동안 자기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모셨는지 얘기했습니다. 수술 때도 돈을 냈고 입원비도 냈다고요. 미라는 매주 어머니 집에 와서 챙겼다고 했습니다. 정아는 수술비를 자기가 더 많이 냈다고 맞섰습니다. 1,100만 원이나 냈다고요. 병실도 1인실로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자기도 500만 원 냈다고, 친구한테 빌려서까지 냈다고요. 정아가 비웃었습니다. 500만 원이 뭐가 대단하냐고, 자기는 2배를 냈다고 했어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돈만 많이 낸다고 효도가 아니라고, 자기들은 정성을 다했다고요. 준혁이 받아쳤습니다. 정성? 20만 원이 정성이냐고요. 말들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태식과 정아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미라와 준혁도 끼어들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숫자를 대며 금액을 따지며 누가 더 많이 했는지 계산하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태준과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고요. 그때 미라가 태준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막내는 얼마나 했냐고요. 10만 원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겠죠? 정아도 거들었습니다. 수술비도 안 냈으면서 무슨 권리가 있냐고요. 준혁까지 한마디 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어머니 모시기 어렵겠다고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태식도 동의했습니다. 형편 안 되면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용하던 태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어요. 형님, 누나, 그만하세요. 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자기가 드리겠다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된다고요. 자기는 어머니가 건강하시기만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형님과 누나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고, 아니면 돈 때문이냐고요. 태식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러냐고, 넌 돈도 안 냈으면서요. 정아도 소리쳤습니다. 막내 주제에 나대지 말라고요. 태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다들 이제 그만해.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명절날 차례상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했습니다. 돈 얘기는 이제 그만하라고, 듣기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철물점은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라고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거라고 했습니다. 태식이 항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장남인 자기는. 영숙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장남도 소용없다고, 다 똑같다고 했어요. 정아도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요? 수술비 1,100만 원. 영숙이 외쳤습니다. 그 돈 다 돌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입 다물라고요. 영숙은 테이블 위에 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20만 원짜리와 100만 원짜리요. 그리고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용돈 필요 없다고 했어요.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들 다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요. 다시는 명절에 오지 말라고, 자기는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냐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과 정아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라와 준혁도 할 말을 잃었죠. 태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족을 데리고 나갔어요. 지우는 뒤돌아보며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태식 가족과 정아 가족도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나가면서도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모두가 떠나고 나서 영숙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차례상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찢어진 봉투와 흩어진 돈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가족인가 싶었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괴로운 날이 될 줄은 몰랐어요. 8억짜리 건물이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건물이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자식들이 언제부턴가 돈으로만 모든 걸 계산하기 시작했던 거죠.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추석날 오후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추석이 끝난 다음 주였습니다. 영숙은 은행에 갔어요. 통장에서 돈을 빼서 두 자식에게 보냈습니다. 태식에게는 500만 원을, 정아에게는 1,1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그들이 쓴 돈을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준 거였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너희한테 빚진 거 없다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요. 태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었다고, 오해라고 했어요.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아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해 달라고 했죠. 영숙은 역시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두 자식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명절에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10월 초 영숙은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유언장만이 아니었어요. 증여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철물점 건물을 당장 막내 아들 태준 명의로 옮기는 거였죠. 법무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자녀분들은 아시냐고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필요 없다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너무 가혹한 건 아닌지요.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숙은 태준을 불렀어요. 태준은 일이 있으시냐며 학교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태준에게 영숙은 서류를 건넸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철물점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왜 이런 걸 하셨냐고요. 영숙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태준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바란 게 없다고 했어요. 형님과 누나한테 드려야 한다고, 자기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니까,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으니까요. 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태준은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건물을 받았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예전처럼 조용히 청소를 하고 말없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다음해 추석이 되었어요. 영숙은 혼자 간단히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떡국도 끓이지 않았고 전도 부치지 않았어요. 혼자 먹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준 가족이었습니다. 셋이서 조용히 들어왔어요. 지우는 이제 16살이 되어서 키도 훌쩍 컸습니다. 지우가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우 정말 최고다. 네 식구는 조촐하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음식은 많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평화로웠어요. 서로 소리치지 않았고 돈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희랑 같이 사실 생각 없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너희가 가끔 와주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자주 올게요. 어머니 불편하신 일 없게요. 그날 오후 태식과 정아도 집 앞까지 왔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둘 다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태식은 변호사를 찾아갔었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변호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를 완료하셨으면 막기 힘들다고요. 정아도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역시 같은 대답이었어요. 이미 등기가 넘어간 상태라 되돌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다투지 말 걸, 돈 얘기를 안 할 걸 하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태준 가족을 배웅하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작년 추석에 그 소란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소리치고 금액을 따지고 계산하던 모습들이요. 그런 명절보다 지금처럼 조용한 게 훨씬 나았습니다.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영수증이 없다는 것을요. 얼마를 썼는지 계산하지 않고 돈으로 재지 않는 거라는 걸요. 조용히 손을 잡아주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진짜 자식의 도리였습니다. 수술비 1,100만 원보다 고급 선물보다 100만 원짜리 용돈보다 새벽에 끓여준 죽 한 그릇이 병실을 지켜준 밤들이 아무 말 없이 청소해준 손길이 훨씬 더 큰 효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효도에는 8억이라는 숫자도 모자란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추석날 저녁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환했습니다. 마음도 그만큼 밝았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많은 감동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